2018년 거제에서 건조된 회색 군함 한 척이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태국 해군은 이베 라마 9세 국왕의 이름을 붙여 푸미폰 아둔야대탐으로 명명했고 자국을 대표하는 최신의 전투함으로 배치했습니다. 왕실과 군의 상징성이 강한 태국에서 국왕의 이름을 외국산 군함에 붙였다는 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닙니다.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이 함정을 태국 해군력의 얼굴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8년 뒤 이 군함 한 척이 최대 4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태국 차기 호위함 사업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과 스페인, 티르키예, 싱가포르 등에서 6개 업체가 뛰어들었지만 현지에서는 하나오션만 자격과 기술 심사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태국 야권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느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것은 아닙니다. 태국 해군의 공식 최종 발표와 국방부 승인, 가격 협상이 남아있으며 하나오션 역시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군함 사업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국이 왜 다시 한국을 바라보는지는 명확합니다. 태국이 구매하려는 것은 미사일을 많이 실은 배 한 척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함정을 더 강하게 개량하고 수십 년 동안 책임질 수 있는 조선 시스템입니다. 첫 함정 예산은 약 170억에서 175억과트로 하나 약 7,400억에서 8,000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확정적으로 논의되는 물량은 한 척이지만 태국은 장기적으로 고성능 호위함을 8척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 후속함과 무장, 교육, 정비시설, 부품 공급을 합치면 전체 사업 가치가 최대 4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군함 사업은 첫 번째 배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배에서 진짜 수익이 발생합니다. 첫 함정에는 기본 설계와 시험평가, 전투체계 통합, 각종 인증 비용이 집중되지만 후속함은 이미 검증된 설계와 공급망을 반복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 첫 함정을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후속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태국 야권의 문제 제기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 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하나뿐이라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약해질 수 있고 심사 결과 발표 전 태국 해군 관계자들이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반면 태국 해군은 방문 인원이 평가 유형과 무관하며 모든 심사가 반부패 감시 체계 아래 진행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군함 조달에서 한 업체만 기술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투함은 자동차처럼 배수량과 속도, 미사일 숫자만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와 소나, 전자전 장비,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기관과 발전기, 냉각 장치를 하나의 전투 체계로 연결해야 하며 장비 하나만 바뀌어도 무게 중심과 전력 소모, 냉각각 수요, 전자파 간섭, 판약고 안전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오션은 경쟁 업체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미폰함을 설계하고 건조한 뒤 8년 동안 운용을 지원하면서 태국 승조원이 어떤 공간에서 정비의 어려움을 느끼는지, 고온다습한 타이만 환경에서 어떤 장비의 열부하가 커지는지, 어떤 부품이 자주 교체되는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무장 지원보다 이런 운용 자료가 차기 함정 설계에서는 훨씬 비싼 정보입니다. 일반인은 군함을 볼 때 미사일 발사관과 최고 속도를 먼저 보지만 기술자들은 발전 용량과 냉각 능력, 상고 구조물의 중력 여유부터 확인합니다. 최신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고 상당한 열을 발생시키는데 처음부터 여유를 확보하지 않으면 10년 뒤 개량 과정에서 선체를 뜯어내거나 원하는 장비 자체를 탑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제안한 오션 40F는 길이 약 124m, 배수량 약 4,000톤급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푸미폰함보다 선체와 무장 확장 여유를 키운 후속형입니다. 공개된 제안안에는 16셀급 수직 발사 체계와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근접 방어 체계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진짜 경쟁력은 수직 발사 간의 숫자가 아니라 향후 태국이 새로운 레이더나 미사일을 요구할 때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통합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기존 푸미폰함과 후속함이 일부 부품과 교육체계, 정비 장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제조사가 다른 함정을 새로 도입하면 미사일과 레이더 구매 비용뿐 아니라 별도의 승조원 교육과 창정비 시설, 고장 진단 장비, 소프트웨어 지원 계약까지 필요합니다. 최초 가격이 조금 저렴해도 30년 동안 들어가는 총 수명주기 비용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태국이 사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캄보디아와 중국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지원으로 레암 해군기지를 현대화했고 중국이 제공한 056계열 초계함도 전력화했습니다. 약 1,500톤급인 이 함정은 4,000톤급 호위함과 1대1로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대한미사일과 함포, 대잠 장비를 갖춰 캄보디아의 기존 해군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태국이 진짜 경기하는 것은 캄보디아 군함 몇 척이 아닙니다. 중국이 제공
제공한 군함과 기지, 통신망, 정비 인력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고 향후 중국 해군이 레암 기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이완의 해상교통로와 태국 해군의 움직임이 중국의 정보 수집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산 S-26기 잠수함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경험도 태국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은 2017년 중국과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지만 예정됐던 독일제 엔진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사업이 표류했고 결국 중국제 엔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도 핵심 부품 공급망이 막히면 전력화 일정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함포나 미사일이 아니라 납기와 후속 지원입니다. 세계조선 시장에서 한국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화려한 개념도를 잘 그려서가 아니라 정해진 비용과 일정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배를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조 선소들이 인력과 공급망 문제로 인도 일정을 수년씩 늦추는 상황에서는 약속된 날짜에 군함을 완성하는 능력 자체가 전략 자산입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태국의 기술 이전을 과도하게 허용하면 후속함부터 한국조 선소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선체 제작과 일반 정비는 열어주되 전투체계 소프트웨어와 생존성 설계 통합시험 기술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오션의 최종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태국이 확인한 것은 화려한 무장보다 2018년 인도된 푸미포남의 실제 운용 성적이었습니다. 고남의 진짜 실력은 진수식이 아니라 10년 뒤 부품 공급과 개량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거제에서 출항한 한 척이 이제 후속함과 정비시장, 태국 조선산업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사려는 것은 4,000톤급 군함 한 척이 아니라 약속한 시기에 배를 완성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능력입니다. 다음은 26년 7월 3일 대만 한국전함 비웃다 역관광 영상입니다. 1970년대 말 한국과 대만은 거의 같은 공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믿었던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지쳐 있었고 닉슨 독트린은 동맹국들에게 이제 너희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냉정한 신호였습니다. 대만은 1971년 유엔에서 밀려났고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방위조약까지 끝냈습니다. 로이터는 이 장면을 아주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디펜스 트레티 워스 터미네이티드 2 방위조약도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과 대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대만은 중국 상륙을 막겠다며 2,000톤급 미사일 호위함을 추진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시기 울산급 호위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만은 한국보다 돈도 많고 미국 접근성도 좋았고 국제 네트워크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뒤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울산급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투체계 레이더 무장까지 국산화한 3,600톤급 최신 호위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만은 왜 중간에서 꼬였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전쟁은 욕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요구 조건을 통제하는 나라가 이깁니다. 이 사건의 진짜 비화는 설계 사무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첨부 원고에 따르면 대만 기술진이 미국 설계회사와 회의하던 건물 2층에는 한국 울산급 설계를 돕던 JJMA가 있었습니다. 대만 관계자들이 한국 기술진에게 울산급 설명을 들은 뒤 함대공 미사일도 없고 헬기도 없는 배를 만든다며 조롱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대만은 SM-1 함대공 미사일, 헬렁석인 127mm 함포, 10톤급 헬기까지 얹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 눈으로 보면 여기서 이미 승부가 끝났습니다. 2100톤급 배의 대공미사일, 대자매기 근접방어체계, 대형함포, 스텔스 형상까지 넣겠다는 것은 전투함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구 성능 폭주였습니다. 배는 자동차 옵션 고르듯 장비를 얻는 물건이 아닙니다. 무게중심, 복원성, 전력량, 냉각, 탄약고, 승조원 동선, 정비 공간이 모두 연결됩니다. 특히 헬기 경납고 하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한미구조, 연료, 소화 설비, 항공, 정비 인력까지 끌고 들어오는 괴물 같은 요구 조건입니다.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대만은 처음 1억 1천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1,691억 원 수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구 조건이 늘어나자 초도 건조비가 5억 달러, 약 7,686억 원 수준까지 튀었다는 것이 첨부 원고의 핵심입니다. 설계비도 1,100만 달러, 약 169억 원에서 1,300만 달러,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사업비가 20에서 30% 흔들린 게 아닙니다. 전투함 한 척 값이 5척 값으로 변한 겁니다. 이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획득 관리 실패입니다. 환율은 2026년 7월 1일 기준 달러당 1,537.19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울산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지원상 울산급은 만재배 수량 약 2,180톤, 길이 102m급, 최고 속도 34노트, 항공 운용 능력은 없었습니다. 국내고도도 울산급을 1,500톤 규모의 소형 전투함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순함
일본함이 한국의 승고수였습니다. 한국은 당시 필요한 전쟁을 정확히 봤습니다. 북함해군과 서해동해에서 당장 맞붙을 수 있는 배, 공장에서 반복 생산할 수 있는 배, 그리고 다음 단계로 포항급, 광개토대왕급, 충무 공이순신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업사다리가 필요했습니다. 대만은 한 척의 미래를 다 넣으려 했고 한국은 첫 번째 계단을 확실히 밟았습니다. 이 차이가 무섭습니다. 대만은 완성된 명품함을 꿈꾸다 설계가 비대해졌고 한국은 부족한 배를 만들더라도 조선소, 해군, 전기창, 방산업체가 함께 배우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국산화의 핵심은 부품 국적이 아닙니다. 실패를 반복해도 다음 함정에서 고칠 수 있는 산업의 기억입니다. 한국은 그 기억을 쌓았고 대만은 요구 조건과 예산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물론 한국 선택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울산급은 대공방어 능력과 항공 운영 능력이 제한적이었고 현대 기준으로 보면 생존성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모든 것을 다하는 함정보다 당장 바다에 나가 북한 해군을 견제할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즉 한국은 완벽한 한 척보다 쓸 수 있는 9척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판단이 훗날 K조선과 K방산의 체질을 만든 겁니다. 대만의 반대급부 대응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2000톤급 함정에는 헬기를 포기하고 대함, 대공채소 전력만 넣어야 했습니다. 둘째, 1번함은 기술 실증함으로 보고 2번함부터 무장을 단계적으로 늘렸어야 합니다. 셋째, 미국 설계회사에 끌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대만조선소가 설계 변경권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합니다. 넷째, 중국 상립저지라는 임무에 맞게 대잠 헬기보다 기뢰, 고속정, 해안미사일, 초기함을 묶는 비대칭 해상거부 전략을 먼저 짰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현재 한국의 변화는 더 극적입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최신 울산급 배치3 경국함은 전투체계, 레이더, 무장 모두 국내 개발로 평가됩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 설계회사 도움을 받아 2000톤급 첫걸음을 뗐던 나라가 이제는 3600톤급 호위함에 가기능 레이더와 국산 무장을 통합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잘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전쟁에 필요한 센서, 무장, 조선, 전투체계를 하나의 산업구조로 묶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대만관계법도 냉정합니다.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강압에 저항할 능력을 유지한다고 적고 있지만 자동 참전을 약속한 조약은 아닙니다. 즉 대만은 여전히 스스로 버틸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버티는 구조는 비싼 무기 목록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구 성능을 줄이고 생산 가능한 함정을 늘리고 정비 가능한 체계를 쌓을 때 나옵니다. 한국이 바로 그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대만을 비웃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냉정한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은 그 시절 한국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롱당한 설계도 위에서 공장을 만들고 함정을 만들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단순한 조선국이 아니라 해군 전투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바다의 승부는 한포 구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승부는 요구 조건을 누가 통제하느냐, 예산을 누가 지키느냐, 실패를 다음 설계에 누가 축적하느냐에서 갈립니다. 1970년대 대만은 더 큰 배를 꿈꿨고 한국은 당장 만들 수 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꿈이 큰 나라가 이긴 게 아니라 끝까지 만들어낸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힘은 갑자기 생긴 기적이 아닙니다. 조롱당하던 울산급 한 척에서 시작된 40년짜리 축적입니다. 대만이 옵션을 얹을 때 한국은 공정을 돌렸고 대만이 설계를 고칠 때 한국은 다음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해군의 진짜 무기는 함정 한 척이 아닙니다. 실패를 먹고 성장하는 산업구조, 그것이 대한민국이 바다에서 얻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